대항해 시대와 스페인 제국의 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세 시대와 그리고 팍스 브레티니카를 중심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향료와 향신료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서구 사람은 알다시피 육식을 주식으로 하니까 육식에는 뭐 냄새도 나고, 그래서 향신료가 필요해요. 향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이제 뜻이 있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 향신료가 금값처럼 그렇게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뭐 뭐든지 귀하면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참 이 향료와 향신료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를 연 주역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향료와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이 대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그 대항해 시대의 그러면 주역들, 이 사람을 잠깐 한 대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스페인 바로 밑에입니다. 포르투갈의 왕자입니다. 에리켄 왕자라고. 이 사람은 항상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지만은 대양을 향해서, 물론 이제 그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대양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늘 그 대양의 세계를 생각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좀 대단히 좀 놀라운 것은 여기입니다만은 이 대서양까지는 갈 수가 없고, 왜 그때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지구 끝에 가면 떨어질 것이다, 낭떠러지라 생각하니까 요 곁에 있는 아프리카를 중심한 요 연안, 이것도 그때는 모를 때예요. 그런 그 좀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항해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뭐 항해 기술을 배우고 선박을 짓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켄 왕자에 의해서 결국에 이 아프리카 희망봉이 발견이 됩니다. 뭐 이분 시대는 아니지만 이분이 왕자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냥 일찍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왕에 의해서 바르톨리무 디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희망봉까지 옵니다. 여기서 희망봉까지 온다는 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미지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구의 뭐 한 3분의 1은 이 포르투갈에서 디아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신대륙을. 그 다음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디냐? 그건 스페인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다시 어디냐? 여기 바스카 다카마라고 해가지고 인도 항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 항로. 이까지 이제. 희망봉은 이미 됐고, 그 희망봉에서 다시 스마트라 섬을 지나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그 항로를 개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의가 다 향신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 향신료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그 마젤란, 뭐, 우리 다 압니다만, 그분이 세계 일조를 해서 오다가 이 필리핀에서 죽습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를 연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새 이런 역사를 꾸민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면 뭔가, 인도가 나올 것이다. 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가, 지구가 평평하니까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무슨 확신이냐? 바로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갔다 와서 뭐냐면 이 동방견문록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동방견문록이 왜 나오냐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나라에 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몽골이 유럽을 침략하고 이 중앙아시아를 침략하고 중동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로 실크로드가 막혔는데 실크로드가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원나라에 가서 17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길로 해서 자기 베니스가 고향인데 베니스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이 베니스에 돌아왔을 때 제노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노바하고 베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포로가 됩니다. 제노바에.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논픽션 소설가를 만났어요. 작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가에게 그러면 이 동양에 대한 얘기를 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걸 들었다가 결국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쓴 것이 아니라 논픽션 작가가 쓴 거예요. 논픽션이란 말은 사실을 위주로 해서 쓰는 그런 소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작가란 것은 좀 사실 그대로 쓰면은 제목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 속에는 이 아시아 동쪽이 황금의 나라로 막 이렇게 그냥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콜럼버스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실크로드가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게 실크로드가 뚫렸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냐면 오스만 터키 위해서 이 실크로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아레바비아 반도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인도 이런 데 가서 향신료와 향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 안 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남쪽으로 가서 이제 그걸 구해야 하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실크로드가 이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향료와 향신료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향신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게 지중해를 건너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대박 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콜럼버스는 어딜 찾아가느냐? 이건 대항해를 해야 되니까 개인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찾아간 것이 바로 이제 포르투갈 갔습니다. 왜 포르투갈은 이미 바르토미유가 이 희망봉을 발견했고 또 대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에리켄 왕자가. 에리켄 왕자는 죽었지만 주왕 2세가 있을 때요. 찾아가는데 주왕 2세는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한 거죠. 신뢰를 안 했어요. 신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이건 포르투갈. 이 포르투갈이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요 포르투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왕 2세를 만났는데 주왕 2세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 스페인을 갑니다. 자, 이 스페인을 좀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 스페인입니다. 요걸 잘 상상해 보면 요 이제 그림이 이제 요 단축된 건데, 자, 요 스페인은 지금은 그렇게 땅이 크지만은 아라곤이라는 여기 나라가 하나 있고요. 왕국이 하나 있고, 이건 여기서는 가스티아라 하는 두 개 나라가 있고, 요쪽이 포르투갈입니다. 이것이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지나서 가스티아하고 아라곤이 두 나라가 있는데, 이 아라곤 두 나라의 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이사벨 여왕은 가스티아의 이제 여왕이고, 그리고 페르난도 2세는 아라곤 그 왕자예요. 결혼을 해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뭐 하나가 됐어요. 딱 이렇게 다 국적을 없애버리고 합친 건 아니에요. 각각 자기들이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합해졌을 때, 뭐냐면 이 콜럼버스가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사벨 여왕한테 뭐냐면 이 마르코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겠죠. 아주 분명히 서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인도가 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항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벨 여왕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이사벨 여왕이 자금을 대고, 만약에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은 뭐냐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몇 분 일로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떠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타 마리오하고 이제 배 두 척, 그래서 세 척이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92년 8월 3일 날, 요걸 좀 기억하려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나면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0년 전에는 저 서구는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할 줄도 모르고 그냥 공자를 맹자를만 하고 있었으니까 참 그 세월이 안타깝죠. 자, 1492년 8월 3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콜럼버스는 이제 이 대상을 여기가 이제 그 스페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맨날 며칠 가도 뭐 망망대고 이제 뭐 육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3일만 여유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간 것이 바하마 군도예요, 여기가. 요 뽀쪽 나온 데가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미국의 땅 플로리다 반도. 그 바로 앞입니다. 그까지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1492년 10월 12일 날 바하마 군도에 도착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대륙이 발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콜럼버스는 뭐 가서 금도 못 가져왔고 부자도 못 되고 결국 뭐 한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깝게 놓쳤단 말이야. 그야말로 이 에리켄 왕자가 선두주자로서 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스페인한테 결국 신대륙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왕 2세가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콜럼버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왕 2세가 좀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스페인이 저 신대륙을 뺏은 것을 뺏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주왕 1세가 스페인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여기에 섬들이 좀 있어요. 이 섬을 빼앗았어요. 이 섬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 대항해 시대를 열려서 좀 신대륙뿐만 아니라 이 대서양을 다 점령한 입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좀 선왕이 있을 때 다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섬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좀 캐드로 국가입니다. 그게 이제 교황한테 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 스페인도 뭐 그거에 큰
여기까지 뭐 여기 선 몇 개 가지고야 무슨 저 대륙을 지금 품었는데, 그까진 거. 그래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맺은 것이 뭐냐면, 예, 좀 1493년, 그 이듬해죠. 이듬해에, 좀, 대항을 분할하는 그런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치 천문대 있죠, 영국에. 그것이 영도예요, 영도. 영도를 통해서 이제 뭐 동과 서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00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여기야 이제 자기 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바다로 하겠다 한 거예요. 포르투갈이. 그렇게 하라니, 그까진 거, 요 대륙이 있는데 막 그까진 게 다 줬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교황한테 요게 370도까지만 좀 달라. 그러니까 스페인이 또 거절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여기 브라질. 그래서 지금 남미에 가면은 스페인어만 쓰지요. 근데 브라질만은 포르투갈을 씁니다. 왜?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그런 식민지였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선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스페인이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그것이 바로 도르테시아스 조약입니다. 예,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장인애끼리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쪽으로는 포르투갈이, 이쪽으로는 침범 못하죠, 스페인이. 또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요 선 때문에 브라질만 차지한 겁니다. 브라질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도르테시아 조약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페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 스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국이 있고, 그다음 원래는 이것이 프랑크 왕국인데,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건 동프랑크, 서프랑크. 근데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가 되고 이건 나중에 독일이 됩니다만은, 이게 나눠져가지고 여기는 프랑스로 완전히 정착이 됐고, 여기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했어요. 왜냐면 이 로마의 황금 시대를 다시 재현한다 해서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자,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아라곤 왕국하고 카스티아 왕국이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그래서 왕자하고 왕녀하고 서로 결혼해서 이 나라가 뭐냐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두 개 합쳐서 스페인 됐죠. 자, 근데 요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네덜란드입니다. 여기 네덜란드. 이것이 뭐냐면, 요 노란 부분, 신성 로마 제국이고, 요것은 브레니아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아니고 브레니아 공국. 그러니까 이 중세는 봉건 사회였으니까 그 영주들이 각각 이 유럽 전체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좀 영주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가지면 백작도 있고 공작도 있잖아요. 이게 공작이 이제 더 높은 직이니까 그 공작들이 가져있던 땅이 그대로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브레뉴 공국이라 그래요.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은 이것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미있기 때문에 족보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카를로세가 스페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근데 이 카를로세가 스페인 왕이면서도 어디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왕도 돼요. 그래서 재미있다는 얘기요. 신성 로마 제국도 왕이고, 스페인 왕도 돼요. 왜 그러냐? 여기 그림이 지도가 여기에 왕도 되고 여기에 왕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인데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상생적으로 생각이 안 되지만 유럽은 이 혈연 관계 때문에 그래요. 혈연 관계가 막 얽혀서. 자, 그래서 이 카를로세가 어떤 입장이냐면, 그 카를로세의 할아버지가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 그 사람이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이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요게 지금 네덜란드이지만 브르고뉴 공의
메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지참금으로 이 땅을 가지고 와요. 이 땅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때는 왜냐면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주인이니까 왕의 땅이야 전부 다.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더불 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브레고뉴 공우 이 땅을 뭐냐면 이 메리라는 공주가 지참금으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이 땅도 어떻게냐 신성 로마 제국이 땅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땅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막시밀리안 1세는 여기 두 개의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 됐죠. 이건 이제 처갓집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아들이 필리프입니다. 이 필리프가 누구하고 또 결혼하냐면 여기 아까 말한 아라곤 왕 페르난도하고 아라곤의 이제 페르난도 2세하고 또 카스티아 공주 이사벨 여왕하고 결혼했단 말이야. 결혼해. 아까 했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스페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없고 아들 낳기를 바랐는데 아들이 없고 후안나라는 공주예요. 공주가 탄생했어. 딱. 예, 공주 하나가. 그 공주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하고 필리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태어난 것이 카를 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를 5세는 이 신성 로마 제국 브레고뉴 공국까지 요까지 다 이제 뭐냐면 차지하고 그다음 스페인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 후안나가 뭐냐면 이사벨하고 페르난도하고 난 딸이니까 이사벨 여기 뭐냐면 공주란 말이야. 왕자가 없으니까. 이 후안나가 차지하니까 이 땅도 차지하겠네요. 이 땅만 이태리 반도 이 빨간 분이 다 여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카를 5세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 이 땅도 얼마나 넓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베리 반도, 포르투갈을 제한 스페인, 이태리 반도까지 다 뭐냐면 이 카를 5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카를 5세가 좀 상당히 독재를 많이 하고, 그래 평은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까 죽진 않았지만 물러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래서 동생에게는 이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을 주고 아들 뭐냐면 펠리페 2세에게 이 이베리 반도인 스페인을 주는 겁니다. 스페인을 줬어요. 물려줬어요. 근데 이 스페인은 어디냐? 까지는 좀 부르고뉴 공국. 지금은 뭐냐면 네덜란드 아니요. 네덜란드까지 주황색까지 다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까지 다 이렇게. 이런 때까지는 전부 다 펠리페 2세가 뭐냐면 통치하는 통치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인이 뭐냐면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또 왕이 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터에 그다음 이제 그 펠리페 2세가 이제 뭐냐면 이 스페인을 장악하죠. 아까 말씀드린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동생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사벨 여왕, 그것이 이제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한테 가서 결국 자음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상을 횡단해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단 말이야. 그 후를 이제 쭉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펠리페 2세 때 온 겁니다, 지금. 이 펠리페 2세 때는 할머니가 그 이사벨 여왕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뭐냐면 좀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돈방석에. 왜? 할머니가 다 저 신대륙을 발견해 놨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저 아메리카에서 황금에 가져오는 대로 착착 그냥 국고가 쌓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그게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면모를 보면요, 주걱턱입니다, 주걱턱. 입이 쭉 죽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주걱턱이냐면 음식을 잘 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음식을 대충 씹고 좀 삼키기 때문에 위병을 많이 난 사람이에요. 왜 이 주걱턱이냐? 주걱턱이 보통 주걱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입이 밖으로 나가고 밑에 입이 이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근데 반대죠. 주걱턱이 나오는 건
안내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금니도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씹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가문이 내력입니다. 가문. 그러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의 이제 그 왕들이 이 아버지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냐면 이 유럽 사회라는 것은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이 정쟁을 막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유지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촌끼리도 뭐 결혼하고 그래서 근친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신성로마 제국의 마지막은 어떤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이어받습니다만 함스부르크 왕가라 그래요. 이 함스부르크 왕가가 그래요. 이 함스부르크 왕가가 이 주거턱입니다. 이게 턱이죠. 이게 지금 같으면 수술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하면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개의 그런 그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정말로 어렵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반성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스페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피사로가 어떻게 하면 요 페루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페루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 페루 마야 문명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정말로 그냥 뭐 군인 한 200명 말 몇 필 끌고 와서 그야말로 그냥 이 마야 문명을 초토화시켜 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금광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금광. 금광이 뭐 원주민들이 다 금을 뭐 캐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본격적으로 금광을 개발해서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이 막 쏟아지고 금이 막 뭐냐면 스페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좀 금방석에 앉은 거예요. 금방석에. 그리고 또 이 동양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도자기, 중국의 비단 이런 것들이 스페인으로 와서 스페인이 중개무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페루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필리핀에 가서 뭐냐면 자기들은 가지고 온 금화, 그다음 뭐 영국에서 만든 이런 유럽에서는 이제 모직물, 면직물, 그때는 여기 큰 발전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도자기라든가 차라든가 뭐 비단이라 이런 걸 싣고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시 유럽으로 가면 또 유럽 가면 몇 배를 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이득을 보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무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그러니까 스페인이 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금은보화가 좀 물밑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밑에서 들어와요. 자, 이것이 지금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정말로 이제 부자가 나라가 됐죠. 자, 그래서 스페인 제국이다. 여기 스페인인데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미국까지 전부 다 뭐냐면 이 스페인이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제국이다. 근데 이 스페인 제국이 필리핀까지 이제 그러니까 요 필리핀은 조약을 맺기 전에 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지했지만 나중에는 포르투갈이 이제 차지합니다만은. 자, 이런데 이 스페인이 몰락의 길을 간단 말이야. 어떻게 황금 방석에 앉았는데 왜 몰락의 길을 가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588년에 칼라 해전이 있습니다. 이 칼라 해전은 바로 영국과 지난 브리테니카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무적 함대를 아르마다라고 해요. 아르마다라고. 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무적 함대를 어느 나라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영국의 칼라 해전에서 정말로 이게 박살이 나죠. 이 대단한 함대가 완전히 뭐냐면 영국 함대에 의해서 좀 망신사를 내뻗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육군은 상당히 좀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신대륙에서 금은보화를 가져오는데
누가 바다에서 장난치냐면 영국의 해적들이 이제 장난을 쳐요. 영국 해적들이. 마침 우리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이 와서 싹쓸이 가잖아요. 해양 경찰이 가도 막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 대하고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이제 그 스페인의 그런 정말 금보화를 싣고 오는 배들을 그냥 막 탈취하는 거예요. 이 영국 해적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걸 수수방관에 내버려요. 왜? 해적들이 탈취하는 금은보화는 어차피 영국으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을 가만히 있어도 뭐 스페인에서 들어온 것이 해적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오니까 영국은 가만히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정부에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저 해적 좀 막아달라. 영국에서는 막을 리가 없죠. 우리 정부 그러잖아요. 중국에다 항의하자면 중국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 아르마다 좀 함대를 보내가지고 영국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영국은 상륙만 하면 육군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국이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그 아르마다 함대가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수적으로나 모든 실력으로 봤을 때 딸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영국이 재밌습니다. 드레이크 제독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쓴 깡패 같은 이것이 이제 해적입니다. 해적. 흔히 그 영국의 뭐라면 영화에 나오는 드레이크 해적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그 말이에요. 영국 해적이. 여기 해적이에요. 요 해적 선장을 제독으로 삼았어요. 이 싸울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바다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규군의 그런 제독도 있지만은 뭐냐면 날강도 같은 뭐냐면 해적 두목을 뭐냐면 제독으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아르마다 스페인 무적함들을 완전히 침몰시켜 버립니다. 자, 이것이 첫째 스페인이 몰락의 원인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몰락.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유럽 쪽에서 뭐냐면 종교 개혁이 벌어집니다. 종교 개혁이 벌어지는데 이탈리아 북쪽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독일 쪽에는 굉장히 심하게 종교 전쟁을 한 130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이교도를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자, 그런데 이제 스페인 쪽은 그대로 종교 개혁이 진행이 안 되고 캐톨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벨피 2세가 이 유대인을 싫어해.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잊어버렸으니까 유럽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야? 꼼생이 아들이야. 전부 다 돈 없으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고리대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잘 모으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근데 돈도 많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알람브라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본 거예요. 펠피 2세가.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규모하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이 스페인에서 떠나되 재산을 다 보호해 주겠다. 집이고 밭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뭐냐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나갈 때 금화도 안 되고 다른 거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놓고 집을 팔아야 나가잖아요. 그럼 집을 팔면 종이장 가지고 되겠어요? 금은 은화를 가지고 와야지. 그 은화를 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빈손으로 다 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 천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 그 이웃나라인 포르투갈도 갔는데 포르투갈은 이제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이 포르투갈까지 침범해버렸어요.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그때는 브레그뇨 공국이죠. 그 나라가 신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간 겁니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에 어때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결국에 기술자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돈도 자본도 있지만 뭐가 있냐? 아주 그 세공 기술, 금은 세공 이런 기술이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런 기술자, 자금 이런 것들이 다 해로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 스페인이 필요할 때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신대륙에서 엄청난 보화가 이제 막 들어오는데, 금광이 계속 파면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냥 금광도 이제는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 신대륙에서 금도 많이 안 오고, 한때 뭐냐면 참 대단히 그 부를 누리는데 또 그렇게 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산업을 육성 안 시켰어요. 산업을 육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이 잊어버린 뭐 20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잘 나가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 보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부에 충만해서 뭐냐면 산업을 잘 안 시키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뭐 70년, 80년 때 좀 이란, 이라크가 싸움할 때도 가서 뭐냐면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위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도 다른 나라는 다 철수했지만은 일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였다니까. 그리고 독일 가서 뭐 1000m 이건 땅속으로 내려가서 탄도 캐고, 시체를 닦는 그런 일도 해서, 부지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 뭐 두 번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했잖아요. 근면하고. 근데 지금은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세, 젊은 노세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책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잊어버린 20년, 30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스페인이 바로 그런 짝입니다. 뭐 그냥 금광이 막 들어오니까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흥청망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광도 이제 안 들어오고 결국 좀 무적함대도 뭐 영국에서 그냥 침몰되어 버렸고, 그다음 정말로 쓸만한 그 유대인들도 다 추방해 버렸고, 그다음 이슬람도 있었어요. 그라나다라고 해서 거기 조그마한 그 땅에 좀 이슬람이 있는데 이슬람도 침범해서 다 내쫓아 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펠페 2세가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수호자라고 스스로 자칭할 정도로 순수한 캐톨릭, 그것을 뭐냐면 심기 위해서 이교도를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인재가 뭐냐면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인재 한 사람이 몇백만을 먹이고 살린다니까. 우리 삼성이 지금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있잖아요. 모든 회사들은 지금 쩔쩔매는데 삼성이 60조 이제 또 순이익이 뭐 한 13조, 12조씩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먹이고 살리다 그런 것처럼 인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재를 다 내쫓아 버렸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산업도 없었고 그래서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의 수도, 그리고 산업도 이런 데서 이제 결국 스페인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좀 유대인들로 뭐냐면 지금의 네덜란드로 간 겁니다. 네덜란드에 받아준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냐면 금은 세공의 기술이 있고, 뭐 이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령이었잖아. 아까 말씀드렸지. 펠리페 2세가 이제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요것을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처음은 독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펠리페 2세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캐톨릭 수호자로서의 캐톨릭 순수한 혈통만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국에도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교자들이 반발하고 그야말로 그 좀 신교 운동을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이 결국에 말하면 독립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이 유럽의 종교 전쟁을 끝마치는 그런 그 조약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네덜란드도 결국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1648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인, 네덜란드 하면 풍차의 나라죠. 4분의 1 정도가 바다보다 낮아요, 땅이. 그러니까 뚝을 싸서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풍차가 필요한 거죠.
우리 땅은 우리나라 뭐 경상남부도 영남권 많이 해요. 그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또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이 바로 이 네덜란드의 국가죠, 국가. 이렇게 말. 자, 근데 이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겁니다.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뭐 프랑스 동인도 회사, 뭐 이게 동쪽에 뭐냐면 콜럼버스가 인도로 간다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인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걸 해서 동쪽에 인도 회사 이렇게 해서 동인도 회사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독립도 되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배 기술이 좋아요. 왜냐면 바다를 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보다 배를 짓는데 반값으로 지을 정도. 그렇게 영국의 배하고는 종류도 좀 다르고, 왜냐면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큰 파도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배를 건조하는데, 배를 건조하는데 영국에 비했을 때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단을 꾸며가지고 이제 대양을 누비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네덜란드가 뉴욕,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을 그어졌잖아요. 이 선을 그어진 것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문제지. 우리는 그런 거 관여 안 하겠다 그러죠. 자기네끼리 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게 선을 잘 그어도 그걸 잘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이렇게 해서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요게 이제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그 다음 이제 요게 말라카예요. 그 다음 여기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우리나라는 바로 그 옆에 있는데도 안 갔어요. 물론 이제 받아주지도 않지만은, 인도까지 일본까지 왔다니까. 자, 그런데 그 후추라든가, 정향이라든가 육두구라든가 이런 향신료가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요 섬에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여기가 보고라, 여기가. 물론 인도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타치 트레이닝 임파리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타치라는 말은 바로 네덜란드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무역 제국이라는 말이죠. 1650년대 바로 네덜란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그 동쪽으로 가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런 좀 금은보와 같은 그런 향료와 향신료를 싣고 고향에도 돌아오면은 유럽에 풀면은 몇 배의 그런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보따리가 이제 그 스페인은 금광을 캐서 돈 버티는데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돈 버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향신료가 자연산도 있지만은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에게 재배를 시켜가지고, 지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이 향신료를. 자, 근데,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의 그 암본이라는 이 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정량 육두구, 이런 그 향신료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재배시켜가지고, 이제 가져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동쪽으로 이 동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영국하고 네덜란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4번이나 싸움을 붙어요. 결국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집니다만은. 결국 아무튼 간에 여기서 싸우는데 여기서 네덜란드가 이겨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네덜란드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해서 네덜란드는 여기서 점령을 해요. 자, 근데 이 네덜란드가 아까 여기 좀 앞으로 좀 가봅시다. 여기. 자, 여기 뉴욕입니다. 뉴욕까지도 네덜란드가 원주민한테 돈 지금 들어가려면 한 1,000불 정도 주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냥 차지할 수도 있지만 원주민들한테 달려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야. 뉴욕이 섬이에요, 섬. 다리를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여의도처럼 이렇게 육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걸 뉴 암스테르담이라 그랬어요. 왜? 이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야. 그러니까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걸 뺏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뉴욕이 된 거예요, 지금. 뉴욕이요. 원래는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인데,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뺏겼습니다. 그 대신 어디, 인도네시아에 여기서 싸워가지고, 안본에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는, 좀, 한 번 지고 한 번 이긴 그런 셈이 됐죠. 여기서 네덜란드를 전부 다, 인도네시아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참여. 근데 이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2년 앞서,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만듭니다. 동인도 회사를. 그러니까 네덜란드보다 2년 앞서요. 근데 왜 네덜란드보다 뭐냐면 후발주자가 돼버렸냐? 네덜란드는 기가 막힌 작전을 한 거예요. 자, 이 대양을 건너가는데 지금 우리 같이 현대에서 만든 유조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선 아닌 목선. 그리고 무슨 동력이 아니고 풍선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배를 커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백길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각자 뭐냐면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 자금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은 거예요. 정부로부터 허가만 받아.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오늘날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그 주식에 누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도 자금을 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은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이 영국에 비했을 때 10배가 더 많은 거예요.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선박을 많이 띄울 수도 있고 선단을 많이. 선단을 가는데 선원들만 가겠습니까? 병력도 가요. 왜? 미개척지를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선단이 필요하고 그럼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병력도 같이 수송해야 되고. 자, 그래서 영국보다 먼저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이건 영국의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보면은 영국이 인도입니다. 인도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동인도 회사란 건 사실은 그냥 명분이 그렇고 이 무역 회사를 통해서 야금야금 그 땅을 식민지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식민지화 시켜.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이제 뭐냐면 사병들이죠. 사병도 있고 그 현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용병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치안을 유지하면서 결국에 조금씩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역을 하면서 동양에는 아까 말한 향료, 향신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방글라데시, 여기가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 이것이 전부 다 한 나라예요, 한 나라. 한 나라.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1947년 해방하면서, 결국 해방이 되면서 그 민족대로 이렇게 분열이 돼서 그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된 겁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이 파란 부분이 지금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거는 차지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어요. 무굴 제국이. 무굴 제국이 힘이 없었죠. 무굴 제국은 이 수도를 중심해서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제 그 세포위전쟁이라는 것이 세포위전쟁은 이제 그 영국군들이 이제 총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용병들을 그 원주민 용병들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탄환을 뭐냐면 꾸러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휴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개별적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약이 들었으니까 비를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뭐냐면 돼지 기름하고 소기름을 이렇게 이제 묻혀가지고 방수제로 해서 그래서 그 탄환을 쌌단 말이야. 그럼 이제 총에다 정전하려면 그걸 어려면 손으로 뜯기는 어렵고 이빨로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이빨로 쉽게 하려면 그때 뭐 칼도 휴대 안 했으니까 이빨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탄환을 장전해가지고 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빨로 뜯으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현상에는 뭐냐면 그 힌두교는 소를 숭상해요. 소를. 그러니까 소가 길거리 걸어가도 그냥 소가 지날 때까지 손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차가. 소를 숭상해요.
그리고 또 그 모슬림들은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아주 돼지고기를 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포를 칠탄을 쌓은 종이가 돼지기름, 소기름으로 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숭상하는 거, 하나는 천시 여기는데 그걸 입으로 뜯으라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신전심으로 불만이 쌓여가지고 일어난 것이 세포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 대리를 중심해서. 예, 그것을 진화하면서 그렇게 되자 어떠냐? 본격적으로 영국군이 들어가요. 영국군이 들어가서 결국에 동인도 회사를 다 그러면 해체시켜버리고 이 영국군이 결국 무굴 제국을 완전히 물에 들어가지고 식민지화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1947년에 결국에 2차 전쟁이 끝나면서 해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 용병하고 군사들, 사병들 해가지고 결국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배하고 또 세금 징수하고, 이게 다 수탈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인도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다 유럽, 좀 제국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수탈해 갔죠. 전부 다. 그 마침, 우리 일본이 뭐냐면, 척신회사? 무슨 척신회사죠? 동양척신.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걸 수탈해 갈 때 무슨 척신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다 수탈해 간 거 아닙니까? 뭐 쌀이고 뭐고 다 곡물이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거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수탈용으로 개인에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동인도 회사란 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인도에다가 동인도 회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편전쟁이. 자, 그러면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는 아까 말한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를 중심해서 이제 거기서 향료와 향신료를 가져는데 네덜란드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어떠냐면 그러면 이 아시아 대륙 중심에서 동북아시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 그 다음 이제 한반도는 이제 지나갔지만 저 북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중국 대륙을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겨냥하는 거죠. 동양에 중국이 좀 청나라입니다만 중국이 종주국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영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영국이 들어와서 뭘 하느냐? 침략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편을 팔아먹어요. 아편을. 처음은 아편을 판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차나 그다음 도자기나 이것을 영국에 사갖고 그다음 영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모직물 영국에서 하는 유리병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서로 교환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들은 돈을 주고 사오는 입장이 돼요. 금화가 나간단 말이에요. 금화가. 이거 이제 국고에 있는 금화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동인도 회사가 그러면 이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편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아편하고 그러면 이 도자기하고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 아편이 만연돼 본 거죠. 그 아편 먹으면 일도 안 하고 그냥 골골 하면서 그냥 좀 취해 그냥 산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황제의 칙서를 받은 임칙서라는 사람이 뭐냐면 상하이 여기 와서 뭐냐면 불태워버렸죠. 전부 다. 아편들을 다 모아놓고 압수해버려가지고 다. 그러니까 영국의 상인들, 동인도 회사의 상인들이 싣고 온 그 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몰수해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편전쟁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함대를 끌고 와서 그야말로 홍콩 이제 상하이죠. 이 상하이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래서 맺은 것이 난징조약입니다. 난징조약.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는 화력이 별로 없었고 이 사람들은 훈련된 무적함대 스페인 무적함대를 침몰시킬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니까 그야말로 중국은 그 청나라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청나라가 황복합니다. 그래서 난징조약을 맺어요. 그 난징조약에 의해서 뭐냐면 요 홍콩에 반한 얼마 동안 100년 동안 99년 동안 영국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반환됐죠. 99년 동안.
자, 근데 또 2차 하여튼 그 십몇 년 후에 또 아편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베징이 들어가요, 이번은 완전히. 그때는 뭐냐면 영국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베징에서 이제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베징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어떠냐? 홍콩을 중심한 주릉반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프랑스는 여기에다가 뭐야? 바로 성교권, 신교를 성교한다는 그런 허락을 받는. 러시아는 연해주를 이제 대신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편전쟁에서 그때 동북아시아가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840년 뭐냐면 이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대원군이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문을 두 겹싸개로 꽁꽁 묶어놨어.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일본은 1853년,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끝난 후 한 13년 만에 페리제독, 미국의 페리제독이 흑선을 물고 애도항으로 들어와요. 그래, 이 중국이 깨지는 걸 보고 일본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해가지고 맞아들였죠. 그래서 결국 유신 정책을 거쳐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를 한 발 앞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가 깨어난 것은 아편전쟁 때문인데 우리는 더 문을 닫아버렸고 일본은 문을 열었단 말이야. 이거 차이예요. 이런 의식의 전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시아 쪽을 보면은, 동남아시아 쪽을 보면은, 자, 요 색깔은 미얀마나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 미얀마 이쪽은 전부 다 영국령입니다. 영국령 여기도 기죠. 보르네오 섬 우쪽으로.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에 전부 다 영국령입니다. 그다음 프랑스령이 파란색입니다. 녹색이죠, 녹색. 이것이 인도 차이나반.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뭐냐면 그 베트남이 프랑스가 점령했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점령했는데 2차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전이 일어나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해요? 후퇴를 해버렸어요. 왜? 지금 독일한테 자기 본국이 지금 함락돼 버렸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히틀러에게 좀 자기 본국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민지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물러갔다니까, 물러가 버려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베트남이 해방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서 이건 우리 옛날 땅이다 해서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 이 프랑스가 군대가 이제 칩니다. 지어서 거기서 회담한 것이 뭐냐면 이 베트남 남북으로 그때 15도인가 몇 도로 이제 갈랐어요. 그것이 북베트남, 남베트남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베트남 전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점령하게 되었고, 자, 요 보르네오, 이 노란색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여기가 아까 말하면 향료와 향신료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걸 이제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차지했고. 자, 이렇게 빠른 것은 이게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이렇게 차지했고. 이래서 이 아시아를 잠 깨운 것이 결국에 유럽 열강이었다. 물론 그 사람이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수탈하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결국 이때부터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화되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저우, 저장성입니다만은 이 항저우에는 어떠냐? 모든 동인도 회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했 동인도 회사란 게 어느 나라의 한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다 똑같은 동인도 회사지만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 뭐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렇단 말이에요. 항저우에다가 동인도 회사 각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양에 뭐냐면 이런 그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역을 그때 무역이란 것보다는 착취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을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시간이 있으면 참 재밌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자, 일본에 가보면은 이 네덜란드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요. 데지마라 그래요. 데지마.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이 데지마라는 섬이 요겁니다. 요거.
이거 아니고 요거요. 그러니까 뭐 한 몇천 몇 배 안 돼요, 사실은. 건물 하나 딱 지을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선박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단히 당시에 그 생각을 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어요. 예. 이 도쿠가와가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우리 인체의 구조, 그다음 세계의 어떤 지도, 그리고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문물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서적, 뭐 예를 들어서 지리라든가 그리고 천문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눈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물을 꽂고 타는데 이미 여기는 이번 이 대지마라는 섬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어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동양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다. 뭐냐면 이 서양의 이런 풍습들. 이 사람들은 본토는 못 올라. 이 육지로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려면 아마 허가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근처 여기는 다 일본 사람들이고 여기만 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마에만. 그래가 됐어요. 일본은 벌써 서양 문물을 이제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양 문물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흑선을 왔을 때 받아들이기 쉬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왜냐면 이 대지마로 가는 인도네시아의 배가 이게 하멜이죠. 거기에 하멜이 타 있었는데 이 하멜과 함께 그럼 65명이 이 배를 타고 대만을 거쳐서 말하면 그 대지마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주도 차기도에 뭐냐면 이제 그 풍파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침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여기는 이게 여기가 바람이 많은데요. 여기가 바람이 많은데 여기가 모스포예요. 모스포. 삼방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삼방산 바로 옆에요. 여기 이제 고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표류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류가 되어 가지고 그 표류지역이 바로 이렇습니다만은 여기 섬이고 이 섬인데 여기서 표류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표류된 상황 속에서 결국 제주도 그 목사에 의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본국으로 호송이 됩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호송이 돼서 여기서 한 7개월 동안 있다가 결국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65명이 타고 가는데 반이 죽어요. 반. 33명인가 살았어요. 33명이 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베델 브레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일찍 이 바다로 나왔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표류되다가 막 구조돼서 한국 이름으로 박영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귀화했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3년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을 잊어버렸어. 그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돼요. 아마 손짓 발짓 했겠죠. 자, 그런데 청나라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미 그때 어디냐면 소현세자가 인조가 전쟁이 지니까 인질로에서 청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이 소현세자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 소현세자는 상당히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도 좀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했죠.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소현세자가 살았으면 상당히 문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냐면 소현세자의 동생 효종이 뭐는 정권을 잡을 때예요. 효종이 이제 북벌 정책을 한다고 이제 막 그런 때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통역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알았겠잖아요. 자, 근데 이제 청나라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청나라는 큰 나라고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달려간 거죠. 사신한테 살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냐 조선 정부에서 두 사람 목을 쳐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랬다고 해서. 나머지만 이제 서울에 좀 한 2년 동안 있다가 이번 여수로 순천으로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7년 동안 또 지내요. 분산돼서 같이 뭐 한 20몇 명 같이 있다가 이제 또 분산이 되죠. 여수에 있던 애들이 6명이 탈출을 합니다. 그것이 1663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 정부는 13년 동안 그 선진국에 사람이 왔으니까 뭐 말 잘 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문물이라든가 그에 대한 정세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뭐 좀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나 일이나 시키고 이러면서 13년 동안 보내주지 않고 가뒀다가 6명이 탈출해서 결국 대지마로 갔다니까. 그냥 그 어선을 몰래 잡아타가지고 몇 번 탈출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6명만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결국은. 이 사람이 가서 네덜란드에 쓴 것이 뭐냐? 하멜 표류계예요. 하멜 표류. 그게 최초로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조선을 뭐냐면 서양에 알린 사람입니다. 자, 별로 안 좋게 이제 많이 왜냐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또 평하는 것이 어떻게 쓰냐면 고생했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자기가 타고 온 배에 회사에 있을 거예요. 회사에다가 자기가 보상을 받는 거라. 가서 대우도 잘 받고 뭐 했다면 별로 그 보상을 못 받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고생했다. 이걸 해야만이 보상을 받으니까 더 아마 쓰는데 뭐 고생한 걸로 썼다. 그래도 우리는 인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인정이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래 고생한 걸로 많이 썼어요. 근데 뭐 제주도에서는 어디나 인정이 좀 많다는 건 기록됐는가 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 나가사키로 6명이 결국 13년 28일 만에 13년 1개월 만에 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는 바로 이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영남권 하는 나라가 인도의 이 해양 지역 다 저고 스마트 섬이니까 이 섬 다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여기 다 차지한 거죠. 이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대해양 시대에 있어서의 주름을 잡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우리는 섬이에요, 섬. 그런데 우리나라가 FTA에 결정된 것 가운데 칠레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영토는 세계 두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 땅은, 우리 살고 있는 땅은 작지만은 그건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뭐는 이 경제 국경도 무너졌고 또 우리의 인적적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본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룹을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땅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얼마만큼 우리 상품을 저렴하게 그리고 질 좋은 것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그러면 마침 금방석에 앉듯이 달러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후추, 뭐 또 정량, 육두구 이런 향료와 향신료들을 가져다가 돈방석에 앉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 같은 그룹을 기업이 있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이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러니 뭐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받아들였어요. 식민도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본들을 모아가지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식을 분배하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걸 모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오면 현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의 뭐냐면 이익을 갖는 그런 주식회사를 만들고 뭐냐면 좀 배당을 하는 그런 것을 최초로 네덜란드가 했습니다. 근데 왜 네덜란드가 마지막에 가서 영국한테 이제 무너지는데 왜 지느냐? 네덜란드는 큰 배를 못 만들어요. 큰 배를. 왜? 바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항구가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그때는 바다에서 싸우는 거니까 영국은.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영국한테 이제 패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해본 건 아니지만은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브리티아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작다고 뭐라면 원망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인재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와야 돼요.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여기서 또 우리 회사가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우리 뭐라면 세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금도 낮춰주고, 그래서 좀 세계가 다 그런 추세인데, 결국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만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한 3, 40만 년의 근대화를 이루어서 세계 경제 6번째 나라예요. 지금 무역으로는 6번째 나라예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니 반토막 난 나라가 꼭 어디 네덜란드 갔다니까. 꼭 네덜란드 갔다. 근데 네덜란드가 결국 영국에게 뭐냐면 침몰을 당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국민이. 정말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코리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